대한민국의 대표적 폰지 사기의 주인공 조이팔 사건계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인 의료기 역렌탈 계약 사기 사건이 주범으로 최소 4조에서 5조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악명 높은 사기꾼입니다. 이 쇠끼는 경상북도 영천시 출신으로 2조 원대 피해를 남긴 제2그룹의 주수도를 제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교정본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 막대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시절 1957년 3월 15일 경상북도 영천군 금오면 오계동, 현재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 위치한 창녕 조씨 집성촌에서 사남 사녀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형과 누나가 각각 3명씩 있으며 막내 여동생이 1명 있습니다. 이 쇠끼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창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혼자서 대구광역시로 떠났습니다. 10대 시절 대구에 온 조이팔은 여러 곳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냉동식품 도매업소에 취직했습니다. 20대에 접어들면서는 도박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경상도 최대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고 친형이 일하던 다단계 사업체 SMK 숙민코리아에 들어가 다단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사기꾼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과정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해 고수익을 낸다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고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대경권에서는 주식회사 첼린, 부울경권에서는 주식회사 CN, 서울특별시 수도권 및 충청남도에서는 주식회사 리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회원을 늘리고 전국에 수십 개 법인과 49개의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모이자 이자를 지급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의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조이팔의 경우는 피라미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사업 구상을 과장해 전국의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 설치해 임대 수입을 올린다고 사람들을 속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폰지 사기 수법대로 후속 투자자의 돈 일부를 선행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존에 지급되던 수익금에 대한 기대와 홍보에 협조하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신뢰로 신고를 미루었고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폰지 사기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조이팔과 그 일당은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시점을 예상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치밀하게 도주를 계획했습니다. 결국 2008년 10월 회사 전산망을 파괴한 뒤 현금화한 개인 자산을 가지고 도주했고 11월에 수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태안군 마건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사라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대구와 부산에서만 1조 원,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총 1조 2천억 원 등으로 5년 동안 피해자 총 3만여 명, 피해액은 약 4조에서 5조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이었고 전 재산은 물론 가족, 친척, 지인의 돈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개인 파산과 사회적 불화가 확산되었으며 10여 명의 투자자가 절망감에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중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딸을 잃은 할머니는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4천만 원을 친구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남편도 4년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5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망 의혹 2012년 5월 조이팔이 2011년 12월에 이미 뒤져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띠박따까리 쇠끼의 유족은 조이팔이 원한 관계에 있던 세력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서 촬영한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샀습니다. 유골의 DNA를 조사했으나 유골이 화장되어 DNA 감정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사망을 발표했던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2014년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이었습니다. 유족의 주장은 여러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이팔이 2011년 12월 19일에 뒤져버렸다는 사망감증서에 중국 공안에 인증 도장이 있어야 하지만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이팔의 화장 인증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21일에 화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서의 날짜는 2011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조이팔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며 백지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이팔의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 형성과 유지, 도주 및 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조이팔과 행정, 경찰, 검찰 공직자들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이팔이 검거된다면 한보그룹 사태 때의 정태수 이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일부는 그를 잡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이팔과 연루된 공직자들이 그의 도주와 은신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돕고 있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구경찰청의 경찰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구속되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이팔은 원래 인터폴에 의해 수배 중이었으나 현재는 확 그냥 뒤져버린 신고가 되어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이 띠박따까리 쇠끼가 살아있다면 이는 사실상 성공한 완전 범죄가 되는 셈입니다. 그 아래 취재와 경과, 검찰이 조이팔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후 2015년 10월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이팔을 추적하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방송에는 표창원 전 교수도 참여하여 조이팔의 사망 영상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재현해가며 설명했습니다. SBS는 웨이보에 관련 포스팅을 올린 결과 중국에서 많은 목격담이 있었으며 조이팔이 단골로 다니던 골프장에서 사망 후에도 이용한 기록이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수상한 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후 하루 만인 2015년 10월 11일 조이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중국 관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도하겠다고 밝혔고 강태용은 12월 16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이팔의 생사 규명이 핵심 인물로 꼽히던 조카 유모 씨가 10월 20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강태용은 1심에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칭다오 외곽의 한 마을에 조이팔이 은신 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23일 조이팔로 추정되는 남성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었으나 그가 조이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모은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증언한 고위직 검찰 및 경찰 간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음모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조이팔의 생존 증거를 추적하며 은신지로 추정되는 지역까지 들어갔으나 현지 주민들의 조이팔에 대한 증언이 뒤집히면서 상황이 매우 험악해졌던 점도 밝혔습니다. 영화 마스터는 폰지 사기 수법, 중국으로의 밀항, 사망 논란 등으로 미루어 보아 히파란테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감독이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이병헌은 조이팔, 강동원 역할의 김재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서 따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